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남효순 교수고, 이번 2021년 8월부로 정년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먼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험이 학문 연구에 미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30대였었는데 프랑스에 갔을 때 이 동양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서양 사회에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이 문화 충격이 그 이해가 될 텐데,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그 교수님과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수와 제자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학문의 자유, 특히 프랑스의 민법의 경우에는 독일 민법과는 달리, 또 우리 한국의 민법과도 달리, 이 학자가 어느 학설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다수설, 소설로 매겨지지 않고 자기 학설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쓸 때 아주 애로가 뭐였냐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다수설과 소설이 뭔지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만 하다가 교과서 하나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거를 정리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학자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참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견해만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관한 자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그마에 대해서도 지배되지 않고 자기 학문적 소신에 따라서 견해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고, 또 그것이 귀국하고 나서 서울대학교에 공직하면서 제자들과의 관계, 또 학문하는 자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법학자로서 비교법, 그 중에서도 프랑스 민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로스쿨 학생들은 한국의 학설과 판례만 다 익히기도 벅찬데, 또 독일법이다, 프랑스 민법이다, 또는 미국의 민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외국법을 안 해도 되겠지만, 다만 우리 민법은 계보가 있는 민법입니다. 대륙법계의 법을 우리가 계수법 국가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법 체계도 독일과 프랑스, 특히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법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독일법이나 프랑스법을 공부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종교, 어떤 법원이 있습니다. 또 종교에 어떤 도그마가 있는데, 그 도그마에 자기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종교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법을 공부한 사람은 한국법도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프랑스 민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한국 민법을 강의를 했지만 또 프랑스 민법도 강의를 하면서 프랑스 민법의 자료가 뭔지를 논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고,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선생님이 여러 프랑스 민법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불민사법학회라고 하는 것을 창립해서 거기에서 프랑스 채권법 해제집을 냈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게 되면 2016년에 프랑스 채권법이, 프랑스 민법이 제정된 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우리 학자들은 그걸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민법 학자들이 그걸 조금 더 연구해서 알려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올해 2월에 프랑스 채권법 해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빠르다면 올 연말에도 가능한데 프랑스 민법전 번역을 우리가 새로 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프랑스 민법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아웃 오브 데이트합니다. 이미 프랑스 민법은 한 거의 7, 80%가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계속 옛날 민법전을 번역본을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뭐라고 할까요? 프랑스 민법전을 공부하는 사람은 빨리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프랑스 민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굳이 않아도 되지만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프랑스를 연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민법을 더 잘 알고 또 우리 민법 개정될 때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더 정확하고 좋은 자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법학자로서 인터넷과 법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처음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논문을 썼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몇 년 후부터 본격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과 컴퓨터는 우리 문화생활에도 침범했고 또 학자들 생활에도 침범했고 법의 영역에도 침범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우리 민법학자들 중에서는 의사표 이론을 새로 개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착오가 이 컴퓨터를 치게 되다 보면 착오가 있게 되는데 착오 의사표를 쉽게 취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정도로 기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의 이론도 충분하다. 다만 설명이 조금 더 정치해져야 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 운송수단에 예전에는 마차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기기관에서 했고 요즘은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그럼 운송수단이 마차에서 비행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운송계약의 핵심이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만 거기에 따라서 운송인과 뭡니까 계약을 맺은 사람들 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규례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계약의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과 또 유사하게 우리가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AI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약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곧 강인공지능도 나타난다. 강인공지능이란 뭐냐고 하게 되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자료를 입력을 해야만 그걸 기억을 했었는데 이제 자료를 주게 되면 거기서 추론을 해서 자기 논리를 만드는 강인공지능도 출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어떻게 규율해야 되느냐, 과연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AI에도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인권과 비슷한 그런 인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법학자들이 앞서 나가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인터넷 강의와 관련해서 한 여러 번 노동법과 인터넷, 형법과 인터넷, 그다음 민법과 인터넷을 주제를 해서 오랫동안 학자들을 모아서 그 주제를 엮어서 책을 출판한 그래서 곧 각 시대마다 새로운 도전이 있게 되는데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서 인터넷을 생각했고 또 앞으로는 그런 AI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대학교에도 AI 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교수님께서는 법학연구소 주관 법과문화 포럼에서 물권은 지배권인가, 채권은 청구권인가 라는 주제로 고별 강연을 하시고 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제가 법학자로서 공부를 하면서 기존의 도구마 또 기존의 이론 중에서 우리 현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잘못된 도구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다 라는 이 덕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권 행위론, 지배권을 중심한 물권 행위론, 그리고 지배권을 중심한 물권 법정주의와 같은 이런 덕마를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덕마가 기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적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실패를 했다. 새로운 덕마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권법을 봅시다. 물권법에 약 수백 조문이, 300조문이 있게 되는데, 그 물권법을 우리가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권편을 보게 되면 지배권에 관한 규정은 약 70조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20조문은 전부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한 청구권을 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한 형성권을 주장하는 이런 청구권 관계, 형성권 관계입니다. 그러면 물권편 안에 있는 이 많은 법 규정들이 물권이 아니라는 이런 역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설은 누구나 의심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설명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이 도그마를, 독일로부터 물려받은 이 도그마, 대륙부터 물려받은 도그마,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올해 퇴임할 때까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면 우리 임대차 계약, 유상계약입니다. 전세권, 유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신에 대가를 치릅니다. 임력을.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전세물을 용익하는 대신에 대가, 즉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양채권과 물권을 비교했을 때 하나는 유상계약이라고 하면서 전세권은 유상의 물권이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권법을 관통하고 있는 그 도그마에 의하게 되면 감히, 즉 전세권에서 중심이 되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물권으로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과연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렛대들을 붙이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에 있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패러다임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권을 유상의 전세권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자기가 어느 부동산 10억의 부동산에서 제가 8억 10억의 부동산을 자기가 빌려 쓰면서 전세금을 8억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서 이 전세권을 유통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넘겨주거나 또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전세권 설정해 가지고 있는 그 10년 또는 5년 동안의 용익 가치와 그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교환 가치를 담보를 잡히는데, 그러면 이 전세권 용익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이 담보 가치, 즉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판례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용익물권인 전세권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권은 지배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권 저당권의 객체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이 어떻게 전세금 반환 청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그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상대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담보물이 멸실되거나 뭡니까 다른 보험 청구권이라든지 그다음 수용보상 청구권이 바뀌었을 때 그 물건에 대신해서 담보권이 존속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권리여서 전세물에 가름하는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상대위설의 입장을 취하는 판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채권, 질권 균형설입니다. 전세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채권, 질권을 균형을 하면 된다라고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설조차도 아니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왜 채권, 질권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느냐. 이건 전세권, 저당권 해체하는 것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과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명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채권이라는 레터를 붙이면서 물권에서 제외를 하고 지배권만을 물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는 지배권이라는 규정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규정도 있고 이걸 다 합쳐서 물권이라고 그래야 된다. 이걸 선생님이 주장했습니다. 이거 한 10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반론이 별로 없어서 끝까지 선생님은 계속 연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전세금 반환 청구를 비롯한 220조문에 해당하는 그런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이거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물권법을 회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물권법원도 지배권만 아니라 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권행위론도 바로 이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원인행위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행위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민법이 제정된 지 1960년에서 거의 6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세권을 어떤 원리로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1984년에 전세권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담보물권성의 전세권을 거기에 부여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물권을 지배하고 있는 도구마를 기존의 도구마를 벗어나서 새로운 물권론과 물권법론과 청구권론을 제시를 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물권법을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전세권과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의 일반의 법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자의 길을 마지막으로 학자의 길을 꿈꾸는 우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우리 로스쿨 졸업생들이 많이 법학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각자의 진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조의 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법학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한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학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변호사도 판사도 무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겠고 그 모든 공통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법학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 그거는 과학적 엄밀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자 모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원자는 물질의 가장 최소 입자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물리 지식이었습니다. 현재는 크립톤, 립톤 더 많은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 1800년대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턴이라는 제일 먼저 원자 모형을 제시했고 그게 톰슨, 러더포드, 보아, 체드빌 이게 5사람이 각자 원자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톰슨 같은 사람은 바로 뭐냐고 하게 되면 이 건포도 푸딩이라고 해서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러더포드는 아니라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그래서 마치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것은 태양,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행성들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원자가 도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오르비트, 궤도가 있다. 그 뭡니까? 포텐셜리티가 낮은 궤도부터 높은 궤도가 있는데 그 원형으로서 궤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의 체드윅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학자는 아니다. 그런 궤도를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에게서 제일 가까운 곳에 많이 있고 어떻게 도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확률로서밖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양자역학에 기초해서 원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덜튼 모델에서 체드윅 모델까지 각 모델은 다 틀립니다.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톰슨이나 러더포드나 보아나 체드윅이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틀린 이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과학은 그 시대까지 실험을 해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과학입니다. 근데 새로운 실험을 해보니까 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서 그랬죠. 그 모델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톰슨 모델이었고, 또 톰슨 모델로는 한 몇 년 동안은 설명이 됐는데 또 실험을 해보니까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모델이 틀렸다. 다시 보호 모델이 나왔고 체드윅 모델이 나왔어요. 그런 각 모델은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학설 제기했던 많은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어서 모델로서 노벨학상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니까 또 다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법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철저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라고 했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 이 과학자라고 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에 말하는 그런 다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과학이나 자연과학만 얘기하는 것은 그 과학적인 엄밀성을 그 학자들이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존에 도그마를 가지고 법현상을 설명을 했지만 새로운 한국적인 법현상이 나타나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새로운 도그마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제가 지난 서울대학교 법학자로 있으면서 기울였던 노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